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최근에 논란이 많은 몇 가지 주제들, 정치 주제들입니다. 이 정치 주제들 가지고 한두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왜 그런 논의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투표 시간을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연장해서, 문재인 3시간, 안철수 2시간. 지금 우리가 12시간 투표하잖아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거를 오후 늦게, 한 3시간 정도 연장하자, 문재인. 2시간 연장하자, 안철수. 이런 정도인데, 연장해서,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투표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이제 주장이 있고. 제가 이제 이런 주제 또 하나는, 소위 TV 토론을 왜 안 하느냐. 저도 여러 가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TV 토론을 안 하니 도대체 그 사람이 육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 TV 토론을 좀 해달라 하는 이제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겨레 신문 같은 거 보면 마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게 당연히 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또는 TV 토론을 안 하는 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를 아주 맹렬하게 비겁한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선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우리가 제도나 수단을 선택할 때 그에 걸맞는 것이어야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의 신문에 좀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선 토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토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100분 토론이다, 심야 토론 이런데 요즘은 나가면 예를 들어 경제민주화다 그러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나가보면 제가 1대4 또는 1대5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토론을 할 경우에 말하자면 새누리당 한 명 나오고 민주당 한 명 나오고 이제 좌파 인사들이 한 명 나오고 정규제가 나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3대1로 토론해야 되는 것이 이제 토론의 기본 구도가 되죠. 사실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토론한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되었건 민주당이 되었건 정당에서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민간인 좌파 인사 한 명 나오고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각각 한 명씩 해서 두 명이 나와서 2대2의 토론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정당 구조를 그대로 이제 끌고 와서 하다 보면 새누리당 하나 민주당 의원 하나 좌파 인사 하나 이렇게 나오고 정규제 이렇게 나가면 3대1로 싸워야 돼요. 싸우는 것 자체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만 3대1이 되었던 심지어 100대1이 되었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옳은 논리 하나이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 전체 시간을 100분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100분 중에 75분은 거기서 가져가는 거죠. 그 25분은 100분 중에 25분만 내가 쓸 수밖에 없다. 75분은 필연적으로 거기서 가져간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 자체가 75%를 점유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구도 자체가 소위 균형이 무너져서 시작이 되는 거죠. 게임의 규칙 자체가. 근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자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이 되려면 경제민주화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진영이 짜여져야 되죠. 이제 그 논리를 대통령 선거에다가 그대로 연결시키면 말하자면 여권 후보, 야권 후보가 각각 한 명씩 나와야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민주당 후보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를 한다고 하니까 단일화를 하고 나면 누군가는 선거 공보에서 지워지죠. 이제 예비 후보가 아니게 됩니다. 그 후보가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경쟁 상대를 공격한다. 이건 이제 정해진 시간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런 실제로 내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세분리죠. 말하자면 4명 내에서 5명이 나와서 일제히 박근혜를 공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떤 비리 문제를 얘기한다.
검증을 하는 토론을 한다. 그러면 4명은 각자가 박근혜를 공격하게 되죠. 근데 박근혜는 4명을 공격하려면 4분의 1의 시간밖에는 할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저 수박 끄달기로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이제 박근혜 측에서 토론을 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참 웃깁니다. 이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우리가 뭔가 설계를 할 때 사실 디자인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제 별 생각 없이 야, 요 TV 토론을 왜 안 해? 미국에서 보니까 재밌더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바마하고 롬니는 그야말로 1대1로 붙는 거죠. 그게 끝장 토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하게 1대1로 똑같이 얘기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당하게 진보 대 보수를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 말하자면 선관위가 뭐 3% 이상이면 되고 국회의원 5명 이상이면은 TV 토론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민주당 외에 민주당 밖에 있는 무슨 뭐 진보당이다 또는 뭐 통진당이다 뭐 이런 애들 이런 친구들까지 토론장에 나오게 되면 말하자면 박근혜 후보는 일방적으로 보혁 간의 또는 진보 대 보수의 대결 구도라는 게 균형을 상실하고 원사이드하게 밀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런 토론이라는 게 과연 정당한 토론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디자인할 때, 무엇인가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건 우리가 TV 토론 같은 것을 경험할 때마다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만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론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한쪽이 아주 도미넌트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처음에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진보 30, 보수 30, 중도 3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보 대 보수가 1대1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이 되든가 아니라면 아예 1대1의 토론이 되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여야 말하자면 제대로 된 토론이 성립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제 이념 간의 어떤 균형을 맞춘다 또는 정상적인 정당 정치로서의 양당 제도를 무너뜨리게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대2라든지 뭐 1대1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무한정 끝장 토론이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자 1인당 정해진 시간, 뭐 발언 시간 3분, 뭐 반박 시간 1분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처음부터 디자인이 잘 돼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엔 이런 겁니다. 이 투표 시간 연장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좋다. 투표 시간을 좀 연장하는 게 어떠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늦게 일을 마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화끈하게 좀 연장을 해서 아침에 한, 5시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저녁에도 한 10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몇 시간에 되나요? 12시간에다가 6, 7, 8, 9, 16시간이 되나요? 17시간이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말고 평일날 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일요일날 하든지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공휴일을 끼고 평상시와 같이 하면 된다. 근데 공휴일까지 지정해 놓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런 논리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문제는 이제 투표율입니다. 아무래도 소위 지식계층이라고 할 만한 또는 작은 정부, 작은 정치를 주장하는 보수파들은 투표율이 별로 높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 경향성이 존재하죠.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 이 투표권이 있겠는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살기 싫어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에게까지 꼭 투표권을 줘야 하는 것인가? 한국을 떠난 지 수십 년 된 교포 2세, 1.5세,
이런 사람들까지 예를 들어서 일본에 귀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권을 다 줘야 하는가? 말하자면 인트레스트가 똑같은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한스 헤르만 호페도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투표권을 확장을 해서 그 모든 국민은 투표할 의무가 있다 또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투표권을 어디까지 확장해 주느냐? 만일에 초중고등학교생까지 투표권을 확장하면 어떡하느냐? 초중고등학생까지 투표권을 확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서 학생회장을 뽑는데 그 대학의 인근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된다. 또는 학생회장이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학교 주변 상가라든지 문방구라든지 복사집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므로 그 상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하나요? 또는 장차 내가 그 학교를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고등학생 또는 장차 내가 그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는 중학생은 또 어떨까요? 또는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 대학을 나왔는데 내 후배들이 지금 학생회장을 뽑는다. 그건 나도 이해관계자의 한 명이죠. 그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졸업생으로서 나의 명예도 관련되죠. 또 내가 지금도 동창회를 열심히 내고 있다. 또는 뭐 후배들에게 뭐 행사 있을 때마다 협찬도 많이 한다. 그럼 나도 인트레스트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죠. 그 나는 투표권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투표율, 투표권, 투표율 또는 적정한 정치적 관심에 대해서 토론할 때는 적정한 에어리어, 말하자면 그 에어리어는 그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는 근사성을 가져야 돼요. 또는 그 주제를 이해할 만한 말하자면 기초공부는 되어 있어야 되죠. 말하자면 초등학교 정도 나온 사람이면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일장무식인 나라에서 투표한다.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근데 되게 또 그런 나라에서는 되게 이제 정치가 실패하죠. 그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 문맹률이 예를 들어서 99%다. 이런 나라에서는 투표 자체가 안 되죠. 그때는 공개 투표밖에 할 수밖에 없죠. 그 문맹률이 낮아져야 사람 이름도 알아보고 이제 문맹률이 조금 낮아진 단계에서는 이제 기호로 하죠.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을 찍어라. 그 이름도 뭐 필요 없죠. 근데 문맹률이 좀 더 낮아지게 되면 이제 이름을 보고 하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주었다고 하면 아마도 올해도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투표의 최대 관심은 야간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아마 국정의 굉장히 우선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주제가 될 겁니다. 말하자면 대학생의 총학생회장을 선출할 때 대학생들만 투표하냐? 그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또는 그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왜 입학시험제도의 이해관계잖아요. 그럼 그 학교에 난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투표권을 가져야 되나? 졸업생도 투표권을 가져야 되나?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나는 한국에 있기 싫어. 미국에 이민 갔어. 근데 아직까지 다만 국적을 미국 시민권을 못 가졌을 뿐이야. 나고 국적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지금 투표권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군대도 안 가, 세금도 안 내. 이런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되나? 내가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 이거야 별도의 문제지만 내 세금은 미국에 내. 근데 한국 대통령을 뽑을 때 내가 투표해. 내 세금은 일본에 내. 근데 일본에 내가 제일 교포야. 몇십 년을 살아서. 근데 한국 정치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투표를 해야 되나? 하는 문제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투표권이라고 할 때 몇 살까지 투표권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하는데 제1교포들은 어떤 기분을 가질까요? 어떤 기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게 될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스시마는 대마도는 한국당이냐 아니냐 뭐 이런 중요한 국정과제를 놓고 투표를 한다. 그때 제일 한국인들의 투표 성향은 어떤 걸 보일까요? 또는 그 분쟁이 하와이와 관련된 분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사실은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어디로 획정하느냐.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주어진 주제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등가성을 갖는 사람의 범주로 국한해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뽑는데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하고 그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하고는 인트레스트가 전혀 등가적이지 않죠. 또는 졸업한 사람들과도 상당히 그 인트레스트의 강도 또는 관심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인사이드다 그러면 그 관심의 정도가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정에 큰 무리가 없다. 동일하다고 guess하는데 추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범주가 어디냐 하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몇 살 이상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몇 살 정도를 말하자면 주어진 아젠다에 대한 동일한 인트레스트를 갖는 연령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참 웃길 수 있는 얘기인데 대학생은 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야 정규제 TV에 정규제가 대학생은 투표권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비하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그 어떤 게임의 규칙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대학생은 그걸 안 내죠. 세금을 안 냅니다. 아직까지는 부모에 종속되어 있죠. 말하자면 부모의 경제적 삶을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의탁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학생과 부모의 인트레스트로 따지면 부모의 의견이 대학생보다는 또는 뭐 그게 나이가 어려서 고등학생이라도 무방하지 않겠어요? 보다 강도 있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국정에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뭐라고 우리가 다른 답을 달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보통 선거입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 예를 들어서 만 나이 18세, 19세 이상 되면 다 투표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경계선을 어디서 획정하느냐는 것을 따질 때에는 만일에 고등학생이라면 또는 전혀 어떤 형태의 삶을 피교육자 또는 아직은 양육되고 있는 성숙을 기다리는 과정에 있다면 아직까지 말하자면 둥기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날아다니는 성숙한 개인이 아니라면 그 부양자인 부모가 갖는 어떤 한 표에 대한 가치하고 아버지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아버지에게 용돈 받아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하고가 똑같이 한 표여야 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